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작품은요, 이상의 거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죽은 많은 문인들이 있고 그 문인들의 작품을 살펴보면 굉장히 수준 높은 문학이 많고 또 재미있는 문학도 많고 감동을 주는 문학도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만나보고 싶은 작가 하면은 이상인 것 같습니다. 이상은 소설 날개가 가장 대표작으로 또 꼽히는데요. 지금은 천재적인 작가로 이상을 기억하고 있지만 이상이 실제 살아갔던 그 1930년대는 이상을 약간 도라이, 이상한 사람, 그냥 괴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죽은 문인을 단 한 명만 선택해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면 이상과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상 작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요. 이상 작가는 1910년에 태어나서 193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삶을 살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이상이 주로 활동했던 시기는요, 31년부터 37년입니다. 이 짧은 시기 동안 이 30년대 가장 대표적인 작가 하면 박태원과 이상으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훌륭한 족적을 남겼죠. 자, 그러면 이 이상의 이제 거울 같은 시는요, 언제 발표가 됐냐 하면은 1933년에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상 시인 하면요, 우리가 이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요, 1930년대 문인 중에서 대표적인 모더니스트였습니다. 모더니스트란 뭐냐면 모더니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모더니즘이라는 건 말 그대로 모던이 현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현대적인 것을 이제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1930년대는 문학의 흐름 중에 모더니즘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 모더니즘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초현실주의가 나옵니다. 모더니즘은요, 전통을 거부합니다. 그 다음에 뉴, 모던, 새로운 것을 추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틀을 파괴하는데요. 이 초현실주의 같은 것도 그것입니다. 현실을 초국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새로움,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실험적인 기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대표 주자가 바로 이상이 있었습니다. 이상은 여기서 이제 자동기술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상의 날개에서는 이게 의식의 흐름으로 얘기를 하죠. 그 전까지 소설의 문법이든 시의 문법이든 어떤 형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920년대 하면 뭐 김소월이라던가 한용운을 대표적인 시인으로 이제 배우는데요. 그들의 시를 보면요, 일정한 율격이라던가 어떤 형식미가 자리 잡고 있고요. 시어의 반복 같은 게 나와 있고, 지금 이 시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는 이렇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율격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의 초현실주의 시 같은 경우는요, 이런 기존의 문법을 파괴합니다. 또 형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내용적인 것도 바뀌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되는 게 20년대 같은 경우는 서정성, 그래도 낭만성 이런 게 있었다면 1930년대에 들어가면요, 급속한 근대화가 일어납니다. 이 근대화라는 게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에 살다가 스마트폰을 배우는 것도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1910년에서 30년대의 그 30년 사이의 격차는 이제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었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30년대로 넘어가면요, 서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미스코시 백화점부터 철로, 교통, 그 다음에 머리를 다 자르고 서양 양복을 입거나 또는 여자들도 서양식으로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전통적인 것에서 근대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기였고,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때 한 명의 개인이라고 보면 이 개인은 그동안 살았던 시대와 다르게 이 급속한 근대화 속에서 혼란이라던가 어떤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것에 의해서 공포라던가 어떤 세계와의 단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더니즘의 시가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거나 또는 동시대에 쓰였다고 해도 믿을 수 있는 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비록 1930년대라도 그때부터 자본주의라던가 인간 내면의 소외의식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로 인해서 이 당시에 유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그 형태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더니즘 시를 더 지금처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상이 바로 이 모더니즘의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상은 모더니즘에서 더 나아가서 초현실주의의 실험적인 기법을 많이 시도한 작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이 지금까지도 많은 학자들한테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까지도 정확히 이상이 이러이러한 의도로 이 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정확히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미지의 영역이 아주 많은 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알고 이 이상의 거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상의 거울의 본문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시는요, 전문이 조금 현대어로 순화가 된 거고요. 그 전에 이제 그 시의 어감을 살린 것 같은 원문은 맞춤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현대랑 좀 다르고 또 한자가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 점을 이제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소.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를 해석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한번 먼저 다가가 볼게요. 자, 거울이라고 했을 때 이 거울이 바로 뭐였어요? 제목이었죠. 제목은 항상 중요하다고 했죠. 그럼 이 거울의 뭐를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왜 이상은 굳이 거울을 제목으로 삼았고 또 거울을 여기서 시적 대상으로 말했을까? 그러면 그 다음을 읽어보면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나가 있고 나는 뭐를 봐요? 거울을 봐요. 근데 이 거울에는 똑같이 뭐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근데 이 거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실제 거울 속의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떠나면 그 거울에 내가 비칠 수가 없죠. 하지만 내가 나타나면 거울엔 내가 비칩니다. 그래서 이 거울이란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바로 자기의식, 자의식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게 새로운 거라기보다는요, 현대사회에서 너무 이 거울의 의미가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좀 많이 보거나 잘 관찰하다 보면은 배우가 자신의 얼굴을 거울 속에 가만히 비춰보고 좀 슬픈 표정을 짓는다던가 또는 자기 얼굴을 보다가 거울을 깨트리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아를 들여다보는 그런 행위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거울이 그때 깨졌다. 이거는 뭐냐면 자아의 어떤 파멸, 그 다음에 자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여기서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의식, 나의 내면 세계이기 때문에 소리가 없다는 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소리가 없는 거울 속을 들여다보니까 참 조용하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바로 현실 세계와 대비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굉장히 시끄러워, 소란스러워. 왜? 급속도로 자본주의가 생겨나면서 현실은 소란스러워. 이상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경성에 살고 이랬는데 서울 같은 경우도 1930년대에 10년대에 비해서 엄청난 인구 증가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막 거리 속에서 사람들이 다니고 전차가 다니고 뭐 자동차가 다니고 막 서양 옷을 입고 이제 자본주의를 통해서 어떤 광고라던가 홍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신문이 생기고 이러니까 너무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소란스러운 현실과 이 지금의 자아의식이 대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거는 저보다 더 빨리 알아셨을 수도 있어요.
이 이상은요, 띄어쓰기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근데 이 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양반인데요. 오감도 같은 시라던가 어떤 다른 시를 보면 막 숫자를 나열한다던가 의미 없는 단어만 계속 나열한다던가 뭐 글자 같지도 않은 글자를 계속 어떤 식의 형태를 만들다던가 이런 식의 초현실적인 기법을 많이 도전을 합니다. 이것은 띄어쓰기를 무시한 것도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어떤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를 무시한다는 건 어떤 기존 어법을 어떻게 한다? 파괴하는 행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울 속에도 내게 뭐가 있어요? 귀가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당연히 이 거울 속에서도 나와 같은 모습이니까 귀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요,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2개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현실에서 아무리 나의 내면이라고 했죠, 거울은. 내면의 자아에게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것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내면과 현실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이 단절은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매일 느끼는 겁니다. 나는 현실적으로 이런 능력을 가진 이런 사람이야. 근데 어떤 나의 이상이라던가 나의 내면 갈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항상 괴리가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내면과 현실의 그런 괴리감을 바로 느낄 수 있는 예가, 나는 오늘 스마트폰 게임을 안 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잠이 잘 안 오고 스마트폰 게임을 하게 되고 또 새벽에 자고 또 늦게 일어나. 이런 것도 사실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과 실제 현실에 나와 이게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기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현실적 자아를 인식하지 못하는 내면적 자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2개나 있다는 거, 이거는 뭐예요? 보조사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다 이연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그 말은 뭐겠어요? 현실에서는 뭐겠어요? 오른손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는 애초에 일치될 수 없는 그런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거울을 보면서 악수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거울의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나의 내면의식, 자의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 악수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 현실적 자아가 누구한테, 내면적 자아에게 어떤 걸 시도하냐면 화해를 시도를 합니다. 이 화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역시나 시도를 하는 건데, 내가 늦게 일어났더라도 내일부터는 그래, 일찍 일어나자, 난 잘할 수 있어, 이런 게 바로 화해라고 볼 수가 있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현실적 자아는요, 이렇게 계속 뭔가 화해를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악수를 받을 수가 없죠. 왜? 거울 속에 나랑 악수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죠. 거울은 거울일 뿐이니까. 그래서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숙명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를 죽을 때까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한계성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에 나를, 이건 이상적 자아죠, 만져보지를 못하는 구려만은 거울이 아니었건 내가 어찌 거울 속에 나를 만나보기만이라도 했겠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거울 때문에, 거울이 어떤 원인이 되죠. 이 단절 때문에 현실적인 나는 거울 속 이상적인 나를 만져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거울이 아니었들 내가 어찌 거울 속의 나를 만나보기만이라도 했겠소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얘기입니다. 이 거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차단의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를 단절시키고 차단시키는 매개체입니다. 하지만 거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가 있죠. 그러면 거울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조차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 자아가 내면적 자아를 만날 수 있게끔 하는, 또 뭐가 되냐면
연결의 매개체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단절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차단이잖아요. 끊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연결이라는 건 뭐예요? 이어주는 거죠. 근데 이 거울이란 거는 이렇게 반대되는 모순적인 이런 속성을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가 있는 거예요. 거울은 만남과 단절의 그런 모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매개체이자 도구가 되죠. 이런 비슷한 도구가 뭐냐면요, 유리창입니다. 자, 우리가 유리창 같은 경우도요, 내 앞에 유리창이 있으면 내 앞에 어떤 대상이라던가 자연물을 만질 수 없죠. 단절됐기 때문에. 하지만 그 유리창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볼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리창도 거울과 마찬가지로 단절과 연결의 매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를 공부할 때 거울이라던가 유리창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에서 물어보기가 좋죠. 왜? 모순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시어입니다. 이 모순이라는 존재 자체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어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또 안에 있는 모습이 서로 다르지만 그렇게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자아와 내 안에 있는 자아는 끊임없이 일치되거나 또는 단절되거나 일치되거나 단절된거나 현실에서 내가 바라는 일, 내가 원하는 모습을 이루기도 하지만 또 못 이루기도 하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게 인간의 인생이잖아요. 거울도 마찬가지로 이런 단절과 연결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소만은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는요, 내가 거울을 뭐라고 소유하지 않았대요. 그 말은 뭐냐면 내면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대요. 이거는 뭐냐면요, 모순이죠. 내가 거울이 없는데 거울 속에 늘 내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거울과 거울을 맞대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모순적인 것인데요. 이게 바로 이상의 그런 작품의 특징입니다. 이상은요, 자신의 자의식이 굉장히 분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것을 산문 형태로 나타내는 게 바로 이상의 날개입니다. 거기서 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조리한 상황에서 살면서 그런 의식이 계속 분열이 돼서 의식의 흐름이라던가 어떤 무의미한 단어를 나열한다던가 돈의 가치를 모른다던가 이런 정신 착락의 증세를 보이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소만은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다 라는 말 자체는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느낌을 주면서 모순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 역설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은 모르지만은 뭐냐면 잘 모르지만 외로된 사업에 골몰할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앞에 거울 속의 나를 얘기를 했잖아요. 이 거울 속의 나는요, 내면적 자아입니다. 외로된 사업은 뭐냐면 외로운 사업인데 이건 개인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외로운 거죠. 그런데 골몰을 한대요. 그거에 몰두를 한대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내면적 자아의 세계로 자기는 조금 더 집착할 거다. 거기에 침착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뭐냐면 자의식의 분열이 어떻게 된 상태? 심화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연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자아 분열이 심화됐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볼게요. 거울 속에 나는, 자, 여기서 내면적 자아죠. 참 나와는 반대요만은 또 꽤 닮았소. 거울 속에서는 나의 오른쪽이 왼쪽, 나의 왼쪽이 오른쪽, 이렇게 반대지만 나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꽤 닮았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도 굉장히 모순적인 거예요. 나랑 반대인 거는 어쨌든 차이점이잖아요. 근데 나랑 닮았다는 건 뭐예요? 공통점이에요. 이런 모순이 여기에 집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우리의 인생, 그 다음에 인간이라는 존재, 그 다음에 우리의 현실 자체가 모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런 표현으로 이제 모순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거울 속의 나를, 자, 여기서는 현실적인 나는
내면 속의 나를 근심하고 걱정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퍽 섭섭하오 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근심한다는 거는 걱정한다는 건데 나는 나의 그 내면 속의 자아를 치유를 하고 싶어요. 내 마음이 너무 외롭고 아파. 나도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면 좋겠고 이런 우울함, 불안, 혼란 의식에서 미치도록 벗어나고 싶어. 내 내면을 꺼내서 어떻게 뭐 강에 버리고 싶을 정도로 나의 괴로운 마음을 치유하고 싶지만 사실 마음의 병은 스스로 치유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이 이상이라는 작가는 점점 자의식의 이런 분열이 심화된 상황을 앞에 연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여다볼 수 없는 거죠, 객관적으로 나의 내면을. 그렇기 때문에 퍽 섭섭하오 라고 섭섭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느껴지는 이제 화자의 정서는 뭐냐면 안타까움입니다. 이 시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인의 근본적인 불안의식을 아주 잘 보여주는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